안녕하세요. 커리어는 직선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커넥팅 더 다츠 팟캐스트 진행자 UNC 채플힐 정책학과 김재현 교수입니다. 오늘 모신 이번 시즌 아홉 번째 게스트는 미시간 주립대학교 스파르탄인가요? 네, 맞습니다. 학교의 미식축구도 굉장히 유명한, 뭐 연구도 잘하지만 미식축구도 굉장히 유명한 그 MSU의 정치학과 국승민 교수님입니다. 국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미식축구는 좀 적당히 하는데, 네. 저 미시간 주립 때는 농구가 특히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아, 농구요. 네네네. 아, 네. 제가 가르치는 UNC도 농구는 꽤, 농구는 아주 잘하죠. 예, 예, 잘하는 학교도,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경기를 안 가봤는데, 네네. 네. 근데 오늘 농구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 국수민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미국 정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특별히, 아니, 물론 국 교수님의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그 올해가 미국이 건국한 지가 250년이 되는 250주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오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약간 특집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미국 네네. 정치와 정책을 이제 좀 지난 250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네.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일단 그 취지고요. 뭐 그렇게 될지는 그 알 수 없는 일이고 뭐 일단 어쨌든 먼저 쉬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면 학부는 한국에서 나오신 거죠? 네네. 네.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미국은 나중에 대학원 올 때 그때도 미국 정치를 염두에 두시고 유학을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유학을 오신 후에 대학원에서 그 세부 전공이 바뀐 경우인가요? 그 저는 학부하고, 그리고 대학원 석사도 한국에서 다니고, 이제 미국으로 박사 유학을 나온 케이스인데, 유학 나올 때는 저는 비교 정치를 하려고 음. 했어요. 그리고 뭐, 그 비교 정치는 정치학자들 얘기하는 그 미국 정치 말고 다른 것들, 아니, 미국 기준으로. 그렇죠. 미국이 네. 아닌 나라들 네네. 연구하려고 했었고, 주로 한국에 관심이 가장 많았었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정치에 애정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한국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또 한국만 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도 좀 같이 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제 어떤 지역을 연구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았었는데, 지역을 떠나서 제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냥 불평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한국의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왔다가, 그 미국에 와서 미국 정치에 대한 새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정치와 그리고 불평등이란 키워드는 그대로 가져왔죠. 그래서 음. 좀 저는 저는 이제 5년 하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4년 차에 가서야 이제 미국 정치로 이제 뒤늦게 바꾼 케이스입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4년이면. 엄청 늦었죠. 엄청 예, 예. 늦고, 그러니까 3년 차 하지 말라는 때까지, 얘기는 아닌데, 그, 상당히, 그렇죠. 예, 예, 예. 굉장히 리스키한 선택을 했죠. 그 대학원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그 학부 3학년 때 전공을 바꾼 느낌. 그렇죠. 거의 3학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꾼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구체적인 어떤 계기가 있나요? 예를 들어, 뭐, 박사 논문 챕터를 쓰다 보니까 미국을 넣었는데, 넣다 보니 이거 좀 더 깊이 가겠다, 이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계속 연구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냥 이제 박사 논문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재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가 2015년이었거든요. 14년, 15년. 그 음, 2015년 미국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은 2015년이 이제 트럼프가 그 골든 네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네. 이제 공화당 이 경선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치의 격동이 일어나던 시기랑 딱 일치하거든요. 예, 제가 16년에 한창, 당선이 되고, 일기 정부가 그렇죠. 출범을 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뛰어든 게 2015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이 굉장히 미국 정치가 시끄러워지던 시기인데, 그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를 끌어들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음, 그 트럼프라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 음, 당시에 음, 그 사람이 한 뭐 연설 하나하나, 뭐 말 하나하나 다 따라가고,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그 공화당 전당대회 토론도 다 전당대회란다, 그 경선 토론도 다
보게 되고, 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뒤늦게 미국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게 재밌는 게 지금 그 이제 정치학과에 재직한, 미국에서 정치학과 재직하는 교수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마다 정치학과 수강생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 어떻게 이제 보면 현상이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네네. 보면은 정치학과의 미래 어떤 이 살아남는 데는 좋지만 정치 네네. 자체에 대해서는 좋다고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사례로 트럼프 때문에 미국 정치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근데 그것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정치가 굉장히 그 흥미롭고 재밌는 점이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었던 불평등이라는 키워드를 연구하기에 너무나 좋은 케이스라는 거를 음,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했었던 기본적인 질문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그러니까 사회 곳곳을 망가뜨린다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깊은 관심이었고 그 정치로 음. 풀었을 때는 정치적 양극화라는 키워드로 생각했었는데 이 그걸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들여봐도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 경제학자들에게 불평등에 대해 물어보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간에 혹은 집단들 간에 능력의 격차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능력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생각하면 보상은 달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근데 그러니까 지나친 불평등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 건지. 결국에는 이 불평등이라는 그 컨셉 자체가 어려운 게 음, 사람들한테 불평등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 이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음,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아, 그 텍 빌리어네어들과 뭐 그들의 정치적 파워와 그리고 음, 그들의 어떤 그들이 정치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음, 굉장히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그 이 멀티디멘셔널한 그러니까 다차원적인 이 모양이 음, 있어서 딱 하나의 컨셉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처음에 단순하게 불평등을 접했을 때는 저는 이제 그 두 개 중에서 좀 더 이제 그 저소득층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음, 사람이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저도 이제 이 불평등이 얼만큼 그러니까 위험한가라는 거를 처음에 연구했을 때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라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나이브하셨는지.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은 적을수록 좋다. 이런 식으로 음,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음, 불평등이라는 건 어떻게 되게 사람들이 다 알고,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음, 대한 변화를 원하고, 굉장히 모든 거를 오토매틱하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이제 생각해보면은 불평등이라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관념도 굉장히 다르고, 경험에 따라 또 달라지고, 또한 이 그 불평등이 어떻게 해야 정치적 현상으로 변화하는지, 그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많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바꾼 게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연구하실 때 생각했던 그 불평등에 대한 어떤 이론적 모형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은 차이가 있죠. 예, 예, 많은 차이가 있고, 음,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그냥 단순한 관계였다고 생각하다면은, 음, 이제는 그러니까 불평등이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음, 말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좀 더 성숙한 사회과학자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간에 뭐가 많잖아요. 예, 많고 예, 예.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 불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스크한 게 많기 때문에 네네. 마치 이제 인종 연구한 사람들은 음, 인종이라는 단어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네. 그 인종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인종이 갖는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게 음,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불평등도 불평등이라고 네네. 하고 인종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의미하는 거는 뭐 어떤 네네네. 집단이 더 뭐 예를 들자면
네네. 이런 그 혜택을 혹은 차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논쟁이 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복잡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원인과 그리고 어떤 사회적 결과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작게 쪼개서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음, 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많이 그, 제 생각을 좀 더 성숙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었죠. 그쵸. 정교하게 연구하기에는 복잡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셨으니까, 그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어떤 불평등의 그 양상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다른지. 한국도 불평등이 없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국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 경험하고 어떤 관찰하는 그 불평등의 모습하고 사실 미국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네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불평등은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기본적으로 한국은 사회가 훨씬 단일하고 꼭 인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측면에서 이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뭐 특히 이제 요즘엔 좀 덜하지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같은 드라마를 보고 또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도 똑같은 거 읽고. 그렇죠. 똑같은 걸 읽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평등이라는 문제 자체가 음, 그러니까 강남 부동산 가격이라는 그 주제를 그러니까 음, 한국에서 사람들한테 불평등이 뭐냐라고 하면은 강남 부동산 가격을 얘기 많이 할 텐데 아파트 가격, 그렇죠. 일반적으로. 서울 그렇죠. 아파트 가격.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남 부동산 가격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관심을 가지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불평등이란 주제 세일리언스가 크고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있는 어웨어니스가 굉장히 음, 높다라는 게 한국의 특징이라면은 미국은 불평등에 대한 경험이 사람에 따라 다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계시는 곳이나 제가 있는 곳에서도 불평등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또 어느 위치에서 또 마주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뉴욕에 있으면은 정말 이 블록마다 이 그렇죠. 삶의 양상이 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네네. 다니면서도 불평등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에 음, 미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동질적인 사람들만 만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주어진 버블 안에서 나온 경우가 굉장히 적어서 그런 음, 불평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재밌는 음, 거는 한국에서는 불평등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뭐 아파트 가격 상을 하지만 미국에서 불평등의 단어를 끊으면 바로 사람들이 처음 생각하는 거는 인종 불평등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노예제까지 올라가니까. 그렇죠. 불평등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펜에 있는 다이애나 머츠 교수랑 지금 이제 콜롬비아에 있는 김은지 교수가 불평등,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한테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생각하냐라는 거를 음,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인종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음, 생각한 불평등, 그러니까 한국에서 경험한 불평등이랑 미국에서 경험한 불평등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 어떻게 음, 보면은 그러니까 2020년도에 미국에서 불평등, 지금 이제 조지 플로이드와 블랙 라이브즈 매터가 굉장히 좀 그 세일리언트했던 시기에 사람들한테 불평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경찰력이 인종 간 불평등하게 작용하는 것을 불평등이라고 설명했을 거예요. 음,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인종이라는 측면, 그리고 굉장히 넓은 땅이라는 측면, 그리고 단일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그 불평등을 직접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불평등은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강남이나 서울에 그 집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고 방식 자체가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내가 LA나 아니면 뭐 뉴욕에 집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걸 그렇죠.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거는 미국 기준으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예, 그렇죠. 여러 그리고 가지 이유로. 확실히 경험이 중요한 것 같은 게, 예를 음, 들어서 이제 몬태나라고 그 미국의 네네. 북서쪽, 예,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굳이 설명하는 건데, 음, 이 북서쪽에 이제 워싱턴주 옆에 있는 주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이제
이 젠틀피케이션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음.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몬타나에 사는 사람들은 불평등하면은 캘리포니아 부자들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돈 있는 사람들이 몬태나에 와가지고 거기서 원래 그렇죠. 집 사시던 분들이 집을 잃고 그렇죠. 다른 그렇죠. 곳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부자는 그런 이 캘리포니아 부자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 외지인들. 뭐 맨하탄에 있는 아파트를 생각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지게 되죠.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애초에 거길 그렇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불평등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예, 네네. 미국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이 건국 250주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 독립선언문이 서명된 것을 기준으로 250년인 거잖아요. 그 네네. 사실 이게 뭐 저나 교수님이나 둘 다 미국 정치 정책을 가르치긴 하고 이건 굉장히 뭔가 개론적인 이야기는 한데 네네. 또 학부 수준. 그래도 혹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독립선언문이 왜 중요한지, 음,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담긴 이제 건국의 이상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이 네네. 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 흔히 말하는 사회문화 이런 이 과목을 가르치면은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내용이 결국 이 독립선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학교를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얘기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담긴 이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크게 세 개, 뭐, 그러니까 음, 한두 개 정도로 얘기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걸 음. 이제 거기는 말 그 직역하자 하면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죠. 자명한 네, 사실이다. 네, 네, 그 직역하자면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 모든 인간 평등하다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고 그 두 네, 번째는 신에게서 부여받은 권리가 있는데 생명권, 자유권, 그 행복 추구권. 그래서 미국 음. 사람은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라고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영화도 있죠. 윌 스미스가 그렇죠. 나왔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사실 이 원래 이제 로크가 말한 개념에서 이제 property 대신에 pursuit of happiness로 바꾼 게 좀 독특하긴 한데 네, 존 어 로크는 그 계몽주의 시대 영국의 그렇죠. 사상가, 예, 예. 그렇죠. 사실상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한, 그렇죠. 이 로크의 아이디어가 다 담겨 있는 게 이 그 독립선언문이라 제가 굳이 로크를 언급한 거긴 한데 네, 아무튼 그런 이제 세 가지 권리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많이 논의는 안 되는데, 정보의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아이디어까지. 예, 그게 사회계약, 예, 그렇죠. 예, 사회계약 예, 아이디어가. 동의에 의해서 정부가 그렇죠. 형성이 된 것이다. 그렇죠. 그 세 개가 굉장히 좀 그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고, 음, 유럽에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 로크를 비롯해 여러 사상가들로 언급된 생각이 이 실제 정치 운동 내지 혁명에 사용된 것은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한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 요새는 어떨지 모르지만 보통 민주주의를 배우면은 프랑스 혁명, 뭐 거기서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음. 배우는데 사실 거의 그거는 혁명은 사실 바로 제정으로 넘어갔고, 그렇죠, 나폴레옹이 그렇죠,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심지어 예, 예, 시간적으로도 미국 혁명이 더 앞서는데 네네. 그 시간 관계를 좀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 프랑스가 그 자유의 여신상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이제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자신들이 갖는 가장 자부심 중 하나가 우리가 그걸 처음 해냈다라는 음, 자부심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미국이 다른 나라랑 왜 다르냐라고 봤을 때 이 독립선언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독립선언문에 담긴 이상의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미국을 특별하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대부분의 국가는 이 민족 정체성, 내셔널 아이덴티티, 음, 에트닉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건설되고 그 정체성이 유지되는 반면에 미국은 크리덜 아이덴티티라고 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신조에 기반한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독립선언문에 담긴 신조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나는 그런 믿음을 쌓게 한 근본이 되어서 이 이상주의죠, 독립선언문이 어떻게 중요하죠. 보면.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적인 그 마인드로 국가를 만든 것이고, 그 그렇죠. 독립선언문에도, 기여를 했고, 이후에 헌법을 제정하는 데 기여하신 분들 중에 네. 최고령이셨던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우리가 그렇죠. 만드는 것이 공화국인데, 이게 네. 성공한지는 알 수 없다.
이게 성공하려면 이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네네. 라고 언급을 했고, 그 독립선언도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제 두 개인데, 하나는 그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이성적인 접근이에요. 그 수학의 네네네. 어떤 그 증명을 할 때, 그 네네. 공리를 세우고 증명하듯이, 네네네. 이게 가장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근거해서 다른 것을, 다른 논리적으로, 다른 사실들을 도출해가지고, 국가를 네네. 세우겠다. 이제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이제 근데 네. 그 다음에 그 자유와 재산과 행복 추구를 이야기할 때는 근데 신에게서 부여된 권리를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네네네. 약간 그런 그 다양한 그 시각이 한 네네네. 문서에 다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네네네. 그 평등을 그렇게 명백하게 먼저 썼다는 거. 네, 아, 네네네. 자유와 그 재산과 그 행복의 추구를 말하기 이전에 모든 인간에게 평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썼다는 거. 네, 네네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 네. 이분들이 여러 번 수정을 하면서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순서 하나를 다 고려하면서 이게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예, 그냥 쉽게 그 챗GPT 넣어가지고 쓴 게 아니다. 정말 그 당시에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 각 지역과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제 만든 문서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 근데 그렇죠. 헌법은 사실 독립 선언문이 서명된 지 이제 11년 후에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네네. 이제 12년 차에 발효가 되죠. 네네. 그래서 그 미국 정치 가르칠 때 항상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독립선언문을 먼저 가르치고 그 네. 다음에 이제 헌법을 가르치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선언문의 이상과 이제 실제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네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한지. 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독립선언문은 약간 러브레터에 가까운 느낌이라면은 맞아요. 그 헌법은 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프리너비라고 이제 결혼 계약서 같은 비슷한 거 쓰는데 거의 음, 그런 거에 가깝죠. 혼인에 비유해서 이제 국가 재정을 네네. 얘기하자면은 그런 이제 음, 독립선언문은 이상이라면 헌법은 현실인데 그 이제 독립선언문에서 국가가 추구해야 될 목표 이상을 썼다면은 헌법은 결국엔 13개 주 모든 정치인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했기 때문에 예, 좀 13개 중에 더 거의 다 동부,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예, 없죠, 예, 없죠. 예, 다 동부. 그 다 네, 동부였고 그 당시에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3개 주가 굉장히 다르고 맞아요. 이 굉장히 작은 델라웨어 같은 작은 주부터 이 음, 매사추세츠나 버지니아 같은 엄청 큰 주까지 다양한 주들이 그렇죠. 섞여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노예주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이 다른 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음, 그 굉장히 현실적으로 채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요새 특히 많이 얘기하는 게 노예제 문제, 특히 노예제의 음, 인정, 특히 이제 노예 소유주들의 경우에 보면은 인구가 굉장히 이제 백인 인구가 적고 흑인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쪽수가 적으면은 이제 남부주들이 밀리게 되잖아요. 북부주들에 비해서. 그래서 네. 그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노예 인구를 백인의 이 5분의 3으로 한다. 라고 그 이제 헌법에 명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헌법의 음, 그 이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갈등들이 있었는데 뭐 인구수가 많은 주와 적은 주 사이에 그 이해 차이를 조정하는 음, 거 그리고 이제 뭐 법원의 역할이라든지 뭐 대통령을 어떻게 설정할 거라든지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가지고 싸움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따가 이제 저 다음에 저희 수정헌법 얘기도 좀 더 하겠지만 수정헌법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음.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들 뭐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 뭐 총기 무장, 뭐 영장 없는 수색 금지 이런 것들이 다 수정헌법을 통해서 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런 연방 권리들이, 소득세도 있어요. 그, 수정헌법에 그렇죠, 연방 그렇죠. 소득세. 그렇죠. 그 소득세가 없었으면은 이제 연방정부가 사실상 이 재정 근원이 없어서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IRS라고 하는 것도 생길 수 있는 근간이 없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수정 헌법도 중요하고, 음, 그렇지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그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평등하고 싶지만 평등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게 미국 음, 헌법이 아닌가. 그리고 결국에는 네네. 그러한,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충돌을 그 고치기 위해서 계속 미국 사회는 갈등을 반복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네네네네. 거의 100년에 한 번씩 돌아가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된 것이 1776년. 네네. 1776년부터 우리가 1800년대 초반까지가 이제 미국 건국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전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국의 식민지 시기. 보통 그렇죠. 미국, 영어로는 이제 콜로니얼 피리어드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그, 13 콜로니가 13개가 주가 사실 13개의 식민지인데, 그렇죠. 다 성격이 달라요. 다 맞아요. 성격이 달라서 버지니아 주가 뭐 지금 같으면은 뭐 그렇게 크고 강한 주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뭐 요즘에 네네. 그런 주다에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 뭐 이런 주를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그 당시에 가장 힘센 주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당연히 버지니아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 버지니아를 대표했던 토마스 제퍼슨이 당연히 또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 네네네. 제퍼슨 본인도 뛰어나고 능력 있는 분이지만 제퍼슨의 정치적 지분에 상당한 지분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버지니아 출신이다. 그게 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링컨이 한 연설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집이 만약에 이렇게 분열이 돼 있으면 그런 집은 유지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그거를 네네네. 정치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 네. 분열된 집이라는 거는 그 프리 스테이트하고 그 슬레이브 스테이트가 나뉘어져 있다는 걸 언급한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죠. 이 주가 있을 때 그거를 노예제를 인정하는 주와 인정하지 않는 주, 인정하지 않는 주는 네네. 프리, 인정하는 주는 네. 슬레이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네. 13개 주에서 나중에 50개까지 늘어나잖아요. 자, 네네네.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그 북부 쪽에서는 이걸 프리를 하고 싶어 하고 네네. 남부는 그 하나 프리했으면 다른 하나는 슬레이브로 가져간다 이거죠. 네네네. 14번째가 슬레이브였으면 15번째는 슬레이브여야 되고. 그래서 네네. 이제 이걸 계속 그 헌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계속 컴프로마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미주리 컴프로마이즈도 있고, 그 미주리 주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컴프로마이즈도 있고, 그 위에도 계속 비슷한 게 나오고, 근데 근데 그게 그 법과 의회의 설계가 안 되니까 결국은 전쟁까지, 그렇죠. 예, 가게 된 상황. 이게 재밌는 게 그런 컴프로마이즈가 저희가 지금 저 위도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느 위도 남쪽에서만 이 그 노예제를 인정한다라고 이제 컴프로마이스가 일어나가지고 예, 재밌는 게 미주리 컴프로마이즈죠. 그게.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네, 미주리 예. 컴프로마이스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원래 미국 50개 주들을 보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그어진 데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냥 맞아요. 딱 그 위도만 반듯하게 그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주리 컴프로마이스 때문에. 네네. 그래서 383 같은 이 거죠. 그렇죠. 진짜 383처럼 그려진 것들이 있고 휴전선. 네네. 정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주를, 아, 여기에 이제 노예제 주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억지로 북부에 막 그 하나를 떼가지고 주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정치인들의 고민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어떻게 보면 초기 100년은 정말 그 남부주와 그 북부주들 간의 그 투쟁,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컴프로마이즈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 100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죠, 거의. 네, 그리고 근데 그게 사실 거기 그 동부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남부와 그 중서부 그다음에 서부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후 역사가 영토 확장의 역사인데 그 영토 네네. 확장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계속 북부하고 남부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예들 몬테나가 새로 들어온다. 그때 네네. 몬테나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그 일대에 있는 주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얘들을 과연 그 프리 스테이트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슬레이브 네네네. 스테이트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렇죠. 달리 네. 얘기하면 거기에 있는 흑인들의 권리를 이제 얼마나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역시 네네. 여기도 첨예한 그 논쟁이 있었다. 이제 그렇죠. 헌법을 만들어지고 우리가 수정헌법이 27개조가 있나요? 27개조? 20, 26개인가 7개인가 저도 헷갈립니다. 네네. 아무튼 갑자기 기억이 헷갈리고 있긴 한데, 근데 네. 12조까지 제 기억에 12조까지가 27개입니다, 27개.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그 12개까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국기에 만들어진 거고, 네네. 그 13개조부터 한 중간에 그 뭉터기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시기라고
미국의 네네네. 그 전쟁을 하고 전쟁 이후에 이제 남부를 그 다시 재건하는 시기에 네네. 그러니까 남부를 뜯어 고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완전 성공하지 못했지만, 예, 그래서 그 과정인데 이제 수정헌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수정헌법이 왜 중요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요즘에 특히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시민권과 관련된 14조. 네네네. 예. 가장 중요한 세 개를 얘기하면 결국에는 13조, 14조, 15조인데, 이게 이 당시를 이제 제2의 건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13조는, 링컨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링컨이 제2의 건국을 중요하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2의 건국을 했고, 그리고 네. 실제로 재밌는 게, 그, 제1건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정치인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요즘 정치인들 많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도 음, 불구하고 링컨은 꾸준히 얘기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링컨이 재건국한 나라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좌우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음,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2건국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래서 13조가 노예제 폐지, 그리고 노예제 폐지와 범죄 예외 조항이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정치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범죄 예외 조항 때문에 또 많은 그 과거 범죄자들이 뭐 투표를 못하거나 또 노예 노동에 가까운 일들 해야 되는 그런 현실도 좀 존재하지만 그건 또 나중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13조 그렇고 14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준다라는 건데 사실 이걸 만든 이유는 흑인들이 그 당시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흑인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고 또한 추가로 그게 확대돼서 그 당시에 그 보통법 이 체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속지주의를 채택해서 그런 그 시민권 조항을 넣었고요. 근데 14조는 그런 시민권뿐만이 아니라 두 개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붙었는데 음. Equal Protection Clause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법 아래에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Due Process Clause라고 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합법 사람들이 절차. 이제 그렇죠. 합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특히 Equal Protection Clause는 나중에 1965년 이후에 그 65년, 68년 이후에 이제 미국의 시민권법들이 제정될 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연방 대법원들의 여러 음. 판결들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 64년이 그 시민권법이 통과됐고, 그렇죠. 65년이 참정권이죠. 그렇죠. 예, 참정권이죠.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러한 법들 플러스 연방 대법원의 각종 판결들이 이퀄 프로텍션 클라스가 없었으면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 이 이퀄 프로텍션 클라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했다고 하는 건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 노예들이 그 남북 전쟁이 있을 때 군인으로서 참전을 많이 했고, 그 네네. 전쟁에 돈도 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북부가 승리하는데 그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게 사실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수혜만 받은 게 아니라 실제 참전도 하고 돈도 내고 여러 가지로 네네. 많이 기여를 했다. 그리고 네. 그 시민권이 중요한 거는 모든 권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네. 네, 이민자들은 잘 이해합니다. 그렇죠. 모든 권리의 근본은 시민권이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14조가 중요한 이유는 그 시민권의 기본을 뭐 재산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그냥 미국에 네네. 태어났으면 그렇죠. 미국 시민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제 그게 엄청난 그렇죠. 거죠, 사실. 그렇죠. 네네. 그 뭔가 그 독립선언문과 헌법의 그 뭔가 그 격차를 좁히는데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 그렇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사실 그 이 수정헌법 14조 이후에는 굉장히 시민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요소가 있는데 초반의 수정헌법들을 보면은 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이면은 대부분 다 적용될 수 있게끔 쓰여져 있거든요. 맞아요. 쓰여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시민의 중요성이 얼만큼 있느냐라는 건 진짜 미국 건국되고 난 다음에 100년 뒤, 그리고 이제 그, 그 그 흑인들의 시민권을 뺏어가면서 이제 음,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둘러싼 투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투쟁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만 시민들만 보여준다. 라는 걸 굳이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시민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사람이 모두죠. 다 보호받을 수 네네.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렇게 다르게 쓰여진 것도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죠. 표현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그 양심의 자유 다 포함되어 있는 게 그 그렇죠. 수정법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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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예, 수정법 네. 2조가 그 말이 많은 그 무장의 총기 자유. 소유. 그렇죠. 네. 예, 무장의 자유. 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그 여권 같은 경우도 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가 여권 그 소지를 하고 국제 여행을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됐지. 그전엔 네네. 그냥 다녔어요. 그렇죠. 여권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막 다녔죠, 그냥. 예, 예, 예. 그래서 시민권, 거기에 따른 뭐 여행의 통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어, 사실 굉장히 그 지난 100년, 100여 년 사이에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네네네.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네. 한번 이제 연방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헌법, 네네.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헌법, 수정헌법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이 모든 배경에 깔려 있는 거는 사실 연방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을 이해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특성은 연방 국가다. 그 네네네. 연방 국가가 사실 미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네네네. 들어서 뭐 캐나다도 연방 국가고 독일도 연방 국가고 브라질도 연방 국가고 연방 국가는 네. 많지만 그 네. 중에서도 가장 그 극도로 그 분열되어 있고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방 국가, 이 미국 연방제한 것이 무엇인지. 네. 그, 예전에 이제 다른 교수님이 해준 되게 재밌는 얘기가 뭐였냐면, 한국에서 유학 온 정치학자들은 미국 정치 연구를 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쉽대요. 뭐 유럽이나 일본에서 온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 음, 대통령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제 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음, 이해하지 못한 거를 한국 사람들은 빨리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전 굉장히 동의하는 말인데,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 정치를 처음 접할 때 한국 배경인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연방제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한국은 미국이랑 그러면서 거의 정반대에 가까워서 그거를 이제 도시국가죠. 약간 큰 그, 도시국가 확장된 형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한국은 지방선거, 지방자치가 어떻게 음, 보면 이제 연방제랑 사람들 비교해서 보려고 할 텐데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복잡하다고 생각한 지방선거도 결국에는 같은 날에 치르고 음, 투표용지 숫자도 동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런 반면에 미국은 지방선거일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고 선거일도 다 다르죠. 음, 지금 2026년 저희 미시간주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도 그렇고 주지사를 뽑지만 주지사를 뽑지 않는 주들도 많거든요. 저희 이스트랜싱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지역, 그 의원 선거는 올해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런 식으로 선거일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국은 이 지방자치라는 게 중앙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지방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옛날에 중앙정부가 가졌으니까 그치만 지방에 너네 해봐라. 이런 식이라면은 미국은 주정부가 가진 권한을 연방정부가 침범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뺏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침범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적인 사례가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사진 있는 신분증은 여권이 유일하거든요. 음, 한국은 중앙정부가 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누군지 체크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연방정부가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맨날 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뭐 그 선거인 명부 내놓으라고 맨날 싸우고 주정부들이랑 그런 것 음, 자체가 이 미국 시민으로서 그 유권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연방정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음. 어떤 이 어려움이 있고 연방 정부의 지역별 사무소는 우체국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은 다 동사무소가 있는데 근데 이 그렇지만 우체국은 미국 그 관료사에서는 굉장히 그 힘이 강하고 큰,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최신부의 최초의 그 장관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특히 이 우체국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그러니까 선거운동 뛰면은 그 네네. 우체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강한 거긴 했는데 그 초기에 마을을 만들면 그 마을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우체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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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뭐 우체국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우체국이 하는 게
이 우편 보내주고 여권 만들어주고 이런 아주 국한된 일만 하지. 뭐 연방정부에서 뭐 이 저소득층들을 위한 그 저 건강보험이 이제 메디케이드라고 하는데 음, 메디케이드를 우체국에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런 지역별 예, 예. 사무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돈은 내고 주정부가 다 운영을 하는 하는 프로그램이고,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USPS 그 미국의 그 최신 예전 최신부 거기가 네네. 중요 지금 우체국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지금도 정부 공문서를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전 그렇죠. 같은 네네. 경우는 정부 공문서 할 거 없이 이제 모든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브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그때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다 우편으로 통했다. 그래서 그렇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 제가 설명하는 거는 보통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 미국 헌법을 얘기했는데 사실 주정부도 헌법이 있어요. 그렇죠. 예, 주 헌법이 있어요. 주 심지어 헌법, 시도 헌법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주 헌법이 진짜 길어요. 특히 맞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는 주민투표에서 헌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네네네. 헌법이 엄청 길고 뭐 이걸 읽어볼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읽어보실 기회 있어서 읽어보면 미국 연방정부 헌법에 비교해서 주정부 헌법이 굉장히 길다라는 걸 맞아요.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사람 좀 모으면 자기가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집이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집이 있는데 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집이 있는 도시는 사실 여기 주민들이 만든 도시예요. 주민들이 원래 원래 이 도시가 그 카운티라고 해서 도시보다 좀 위에 있는 그 행정 단위가 있는데 그 밑에 있다가 여기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도 걷고 그렇게 해서 도시를 운영하고 싶다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청원해서 그 청원이 그 수정법 1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걸 네네. 이용해가지고 도시를 그 만든 경우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 그 정치 가봤을 때 그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인데 내가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는 미국 사람들은 정부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와서 보니까 연방 정부는 한 개지만 네네. 그 주정부가 50개고 네네. 카운티 정부는 3,600개가 넘고 그 네네네. 카운티 밑에 있는 그 지방 정부가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 일반 지방 정부가 있고 특별 지방 정부가 있어요. 그 그렇죠. 일반 지방 정부는 그냥 시정부 이런 거고 특별 네. 지방 정부는 뭐 주택이든 뭐 수도든 이런 관련된 정부들인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다 합치면 8만 개 넘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 8만 개 넘는 정부들이 다 자치를 하고 있다. 네, 네. 네. 엄청난 거죠, 그게 사실. 심지어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뭐 시에서 보면 시가 있으면은 당연히 시장이 있어야 되고 시의회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딱 시스템이 딱 템플릿을 주잖아요. 근데 그 지방 정부도 보면 이제 여기 타운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타운십은 동부에 특히 시티처럼 많죠. 동부에 특히 그렇죠. 많죠. 예, 많죠. 타운십은. 예, 예. 이 미시간의 타운십은 그 주정부가 준 이 템플릿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좀 더 자율성이 적어지죠. 그 측면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시는 자율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음. 자기들만의 헌법을 만들어서 시장 우리 필요 없어. 우린 뭐 시 매니저로 할래. 네, 우린 시리 시 매니저.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LA 시장과 뭐 저 뉴욕 시장 얘기를 하지만 뉴욕 시장은 굉장히 강한 반면에 LA 시장은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똑같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는 권력 같은 자체가 다른 것 자체가 주지사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보다 캘리포니아 그렇죠. 주지사가 훨씬 힘이 센데 이유는 그렇죠.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비토권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도장을 안 찍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네. 노스캐롤라이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주정부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뭐 미국에서도 근데 뭐 노력하면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미국 아메리칸 드림이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동네마다 이제 다르죠.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이제 동네마다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뭘 특히 설명하냐면 교육 음, 문제가 음, 진짜 음. 복잡하다. 미국 공교육은 대체로 재산세, 그러니까 자기 그 동네 재산세를 통해서 충당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자 동네에서는 집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 재산세가 비싸서 궁정 같은 학교가 지어지는 반면에 이 가난한 동네는 집값이 싸니까 막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학교들이 실제로 네, 존재하는데 음, 이런 얘기를 굳이 한 이유가 뭐냐면 연방 정부가 이거를 그 재산세를 뺏어 가지고 나눠주지 못하거든요. 음, 한국은 이런 각종 이제 그 교육 불평등이 있으면은 이
중앙정부가 나서서 돈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불평등한 걸 좀 시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정책 툴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보조금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전 가끔 이제 연방정부, 미국 연방정부 굉장히 센 것 같지만 사실 주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보면은 그냥 돈 나눠주는 약간 그런 따까리 같은 느낌도 가끔 든다라고 제가 농담처럼 말을 하곤 하는데 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이 연방 전체의 문제를 고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돈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이 음. 주정부의 힘이 너무 세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을 시정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런 그 각 자치단체들의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라는 거를 꼭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이것도 깊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렇죠. 네, 네. 예, 뭐 제 연구 분야기도 하고, 네. 그래도 어쨌든 연방정부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 어떻게든 그 맞아요. 권한을 맞아요. 확대해서 좀 더 네. 불평등을 좁혀보려고 많이 했고, 특히 그걸 많이 했던 것이 60년대, 70년대에 정말 많이 했죠. 여러 가지 정책을 써가지고. 네네. 네, 제 박사 논문이고 책 주제기도 해서 네. 연구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뭐 그 얘기는 그래서 하면 너무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네. 하고, 그 네. 지역별 특성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어, 미국 그 정치의 지역별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교수님하고 제가 둘 다 박사했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를 해도 광고가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미국이 선거인단으로 그 투표를 하기 때문에 뭐 과반수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서 그 캘리포니아는 이미 그 민주당 쪽에 가 있는 주라 그 뭐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광고를 볼 일이 거의 없고 교수님 사시는 어떤 그 현재 계시는 그 미시간주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르치는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광고가 많고 근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지역별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네네. 거기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특히 정치를 놓고 봤을 때 생각하는 이제 그 미국을 어떻게 나눠서 볼 것이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동북부, 그러니까 노스이스트에 음, 있는 이곳이 과거의 미국의 북부라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남부, 특히 이제 그 텍사스 해가지고 그 버지니아까지 이 통할하는 이 지역을 남부라고 하는데 거길 또 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과거에 이 그 미국의 그런 제조업 이 강했던 지역을 보통 중서부라고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좀 지금은 웃기는 게 러스트 벨트라고. 러스트 예, 벨트라고 하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녹슬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서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좀 분류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음, 그레이트 플레인즈라는 지역도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은 그냥 몬테나, 중서부도 아닌데 예, 여기도 예. 아닌데 그 신경을 아예 안 쓰고 그러니까 특히 음, 이제 가장 애매한 데가 뭐 노스 사우스 다코다 뭐 그 네브라스카 캔자스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음, 그 음, 동네들이 이 중서부인지 아닌지 애매한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음. 그 지역들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근데 로키 거기가 산 사실 그 미국 소설 같은 거 옛날 읽어보면 거기가 그 개척 시대에 나오는 주 배경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오즈의 마법사 조르시가 거기서 거기 나온 나왔고, 이유가 네.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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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 사실 이제 여기는 이 말 그대로 광대한 평야여서 음, 날씨가 불안정하고 뭐 그런 또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폭풍이 불고 아무튼 집이 그렇죠. 날아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즈 마법사에서 이제 예, 집이 토네이도가 날아가고. 나오고 그런 건데 그거를 지나고 이제 그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로키 산맥이 나오고 로키 산맥 서쪽은 다 그냥 서부라고 통괄해서 네네, 부르는 네네. 편인데요. 근데 대충 이제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 머리라고 봤을 때 동국부는 과거에 이제 노예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 이제 남부와 그런 갈등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되고 결국에는 동북부 쪽은 흔히 말하는 오늘 그 진보의 그 과거의 아성이었던 곳이었던 반면에 좀 더 남부는 그런 보수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 시민권법 제정 이전에는 이 남부는 민주당과 붙어 있었다가 민주당이 그 시민권법을 제정하면서 다 공화당 지지하는 쪽으로 옮겨갔다는 걸 볼 수 있고 중서부가 전통적으로 계속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배틀그라운드처럼 많은 싸움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래도 이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은 90년대 이후로는 꾸준히 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해 왔었거든요. 특히 음, 대선에서는. 음, 그런데 이제 트럼프 이후에 그 여 지역들이 갑자기 이제 민주당에서 공화당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큰 관심을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 지금도 이번 지금 선거 사이클에 지금 벌써 문자를 한 20개는 받은 것 같은데, 저 여론조사라고. 그, 그런 것처럼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 되어버렸고, 음, 그다음에 서부도 사실은 굉장히 광활해서 쉽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곳들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공화당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다가 90년대 이후 이제 미국 정치가 변하면서 이 서부에 특히 이제 그 코스트에 있는 세 개 주, 캘리포니아, 오레건, 음. 워싱턴은 이 굳건한 민주당 지지주들이 되었죠. 되었는데 사실 또 이제 또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농촌과 도시 간의 차이도 있다고 할 수 그럼요. 있고, 네. 뭐 훨씬 더 복잡하죠. 캘리포니아 특이한 거는 그 대도시 광역권이 4개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미국의 주 중에서 1개 이상의 대도시 광역권이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그 그렇죠. 점에서 굉장히 특이하죠.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이 4개가 있다는 게 그렇죠. 특이하고 근데 네. 그 다 해안에 붙어 있는 이 도시 대도시 광역권을 지나가지고 이 요세미티 쪽으로 쭉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이는 그 농촌들은 전혀 그 다른 세계고 그다음에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1960, 70년 지나가지고 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을 배출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닉슨과 예, 레이건이 예, 예, 있었던 예, 예, 곳이고,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미국 보수의, 진보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도 하지만, 네, 네네. 그렇지만 그 미국 보수의 그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했다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고, 근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까지만 해도 서부와 남부는 같은 편이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부 같은 경우는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치수가 중요해. 왜냐하면 홍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텍사스도 그렇고 노스캐롤라이나도 그렇고 그 일대가 다 여름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네. 그 서부는 원래 다 사막이에요. 근데 이 사막을 지금 이렇게 번영한 곳을 만든 이유는 다 댐인데 그렇다면 여기도 이제 물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네. 경제적인 이익이 그 일치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서부, 남부 말씀하셨으니까 떠오르는 건데, 그러니까 링컨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내전을 하면서 또한 이제 내부의 정치를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링컨 하면은 그 음, 연설과 뭐 그런 그 국부적인 면모를 강조하지만 굉장히 게티스버그. 예, 예. 마키아벨리적인 면모가 또 있었던 사람이라, 그 당시 이제 뭐, 벌판에, 네바다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음, 네바다를 갑자기 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 주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음, 헌법이 왜 중요하냐는 얘기 다시 돌아왔는데, 헌법에 따르면은 주 하나를 만들면은 상원의원 두 명이 생기니까. 이 상원의원 두 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막 랜덤한 데에다가 막 여기 주 하나 만들자, 여기다 주 하나 만들자 음, 해가지고, 그 공화당 이 상원의원을 만들려고 그런 각종 그런 이 전략을 멋있어. 많이 짰었거든요. 네네.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흔히 이제 민주당 계열 이제 정치인들이 뭐 DC를 음, 주로 만들자, 뭐 푸에르토리코를 주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상원의 두 석을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싸우는 음, 건데, 그런 그 결국에는 그 헌법이 처음에 이 250년 전 가량에 만들어졌던 그 헌법 때문에 아직도 그런 그 골치 음. 아픈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미국 네, 정치가 그 네. 처음에 그 한 번 만들어 놓은 거의 경로 의존성이 참 무섭다라는 거를 근데 그 볼 수 점에서 있죠. 헌법이 어떻게 보면 좋죠. 한번 제대로 바꿔 그렇죠. 놓으면 다시 또 그렇죠.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수정헌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링컨에게 또 감사한 점 중 하나는 그 링컨이 그 대통령이 시절에 모리스 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 MS가 그 미시간 주립대학이 존재한 이유는 그 모리스 법안 그렇죠. 때문에 첫 그렇죠. 번째로 만들어진 대학이죠. 네, 맞아요. 네네. 저희는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도 영향을 받은 학교고, 네네. 저나 교수님이나 나왔던 그 캘리포니아 대학 같은 경우도 역시 모리스 법안의 혜택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 모리스 네네. 법안은 뭐냐면, 모릴이 버먼트주 상원의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금융교육에도 굉장히 많이 앞장을 썼던, 그래서 미국 네네. 경제를 좀 더 키우고, 또 덩치를 키우면서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교육 문제 해결해야 되고 특히 고등교육에서 네네. 고등교육을 그냥 그 뭐 돈 많은 애들이 대학 가가지고 아 교양을 쌓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그게 그 기술이 그 주의 경제의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음,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각 주의 플래그십 대학들이 이때쯤 다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네네네. 미국의 주립대학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다 그 1800년대 중반이나 후반 아니면 그때쯤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 역사적인 배경에는 그 링컨의 제2의 건국이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더 미국을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인종만이 아니다. 사실 그 네네네. 많은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 노예제들 들어가면 그 남부의 플랜테이션 그 대농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부의 농장을 소유한 사람들만 돈을 엄청 버는 제도인 거지. 나머지는 네네네. 가난해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렇죠. 집도 진짜 정말 너무 허술하고 너무 가난해요. 정말 고생을 그렇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의 그 초기 역사 관련된 책 같은 거 읽어보면 토끼 잡아먹고 정말 난리가 납니다. 음,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토끼가 물론 그 레빗은 아니고 헤어라고 좀 덩치가 큰 애긴 한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이제 불평등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제 몇 가지 질문만 네네. 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 네. 어 미국의 불평등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여기가. 네네. 그렇죠. 이랑 네. 뭐 남아공 뭐 이런 나라랑 함께 제일 심한데 네.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미국의 불평등이 그 심각한 불평등이 그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이해를 많이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미국에서 좋은 사례를 하나 꼽자면 저는 이제 자동차를 많이 얘기하는데, 음. 한국에서 이제 길거리를 보면은 사고가 나서 너덜너덜해진 차가 길거리에 운전하는 걸 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기 미국에 가면은, 테이프로 붙여놓은 차도 되게 많아요. 그쵸, 그쵸, 그쵸. 엔진만 막, 갈려놨어. 맞아요, 맞아요. 막 창문이 깨졌는데 플라스틱 봉투를 대충 덮고, 네. 막 그런 차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음, 그런 반면에, 미국의 어떤 사람은 개인 제트기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헬리콥터도 있고, 개인, 그렇죠, 헬리콥터도 그렇죠. 있고, 예, 예. 헬리콥터, 제트기와 음, 저기 운전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차를 타는 사회, 게 공존하는 사회, 아니면 아예 음, 차도 없는 사람들이 그 공존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굉장히 딱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도시에 살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내버스를 가본다. 그러면은 그쵸. 시내버스에서 예. 뭐 막 배변 냄새를 막 맡아보는 그런 경험. 음, 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불평등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참 불평등을 체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넓고 흩어져 살고, 그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마주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그, 일부러 의도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못 넘어오게 그렇죠. 막아놓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전에 이제 흑백 인종 분리 때문에 네. 실제로 못 마주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흑백 인종 통합 움직임이 있을 때 백인들이 이제 교회 지역으로 많이 이제 가면서 흔히 음, 말하는 화이트 플라잇이 이루어지면서 더더욱 이런 이 분리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종적 분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음, 점점 그러니까 불평등의 경험이 하려고 하면 하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돌아다니지만, 미국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딱 자기의 좁은 커뮤니티 안에 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여기 음. 살고 자기가 사는 줄을 떠나지 않고 그러다 그 보면은 도시에서 특정 동네에서만 살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재밌는 게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와서 눈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이제 동네에서 살다가 딱 오면은 다른 인종들을 만나고 다른 경제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런 이제 눈이 뜨이는 경험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러니까 대학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좁은 사회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경제 불평등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만 학교 얘기를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어떤 동네에서는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하는데 음, 갱들이 다 지역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갱들을 피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갱단에 음, 가입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같은 공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막 시설이 호텔같이 지어져 있어서, 어떤 이제 그런 가난한 동네에 있다가 그런 공립학교를 가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충격. 근데 제가 말하는 충격이라는 게 뭐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세상에 뒤흔들리는 느낌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근데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그것도 불평등의 차이가 연방제랑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교부금으로 중앙정부 나눠주는 교부금으로 그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재산세도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산세도 특정 그 지역에서 거둔 자기 재산세도 학교를 운영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볼지는 예,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게 비싼 동네 살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동네 그렇죠. 살지 않으면 좋은 학교 가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 애들이 또 크면 또 부모가 될 텐데 또 그런 동네 살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부와 가난이 이게 대물림이 되는 그런 그렇죠. 구조가 되고 그리고 남부하고 이제 아까 말씀한 그러니까 그 백인들이 그 교회 지고 가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중서부나 이제 그 서부 북동부 이 남부 외의 지역이고 네. 남부는 그 같이 사는데 그 같이 그렇죠. 사는 곳 안에 어떤 그 신분 질서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화장실을 따로 그렇죠. 쓴다든지 이런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제 북부를 가거나 중서부를 가거나 이제 서부를 가면 그냥 레스토랑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그냥 가는 곳이 달라요. 네. 이제 그런 구조고 그러니까 버스를 같이 탈 일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아예 그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부에서 그 자란 친구들 흑인 친구 중에 그 뭐랄까 다른 지역에서 자기들이 인종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면 웃더라고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너네는 불리하지 않았냐. 니는 내부에서 그 위아래를 나누는 것이고 니네는 아예 그냥 네네. 공간을 구분해버린 그렇죠. 그런 그렇죠. 케이스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미국의 보수 세력들이 이제, 그, 이게 CRT, Critical Race Theory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현실이 그래요. 실제로 미국의 제도와 그 사회 조직들과 인종과 불평등의 문제는 다 이게 굉장히 다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음, 그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불평등을 깨는 문제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 오면 많이 배운 내용이지만, 그 레드라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 이제 예전에 그 유색인종이, 특히 흑인들이 자기 집에 모기지를 받으려고 할 때, 이게 자기들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연방정부가 정해가지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모기지 붐이 있었던 60년대, 70년대까지 네. 그 유색인종들이 특히 이제 흑인들이 많이 이제 그런 그 모기지를 받지 못하거나 음. 아니면은 그 집값이 싼 곳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네, 저기 그렇죠. 그 스탠포드가 있는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팔로알토가 그렇게 백인들이 그 주택을 사려고 하면 은행이 대출도 주던 곳이고 그 네. 팔로알토에서 고속도로 약간 넘어가면 있는 이스트 팔로알토가 그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 그렇죠. 거기밖에 못 살았던 곳.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그 메타가 헤드쿼터 세우고 페이스북 음. 있는 그 메타 이렇게 동네가 네네. 나오는데 예전엔 그런 곳이 네. 아니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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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무튼 뭐, 네, 여기까지 얘기한 거. 이것도, 근데 예, 예, 추가로 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런 현실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부터 뿌리 깊이 존재했기 때문에 음, 바꾸기가 어렵고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말하려고 제가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우선 이제 최근에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부자와 기업들이 마음껏 정치에 돈을 쏟을 수 있고 그 정책 변화, 음, 그 선거 결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음. 점이 좀 큰 것 같고요. 그것도 굉장히 저 흥미롭다 생각하는 게, 미국에서는 돈을 쓰는 거, 기빙하는 것을 그 프리 스피치로 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렇죠. 프리 스피치로, 그러니까 그 말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돈도 네.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정치에서 이제 금권 정치, 그 돈으로 정치도 움직이는 그 현상도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미국에 네네네. 보면 그 재단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다. 네, 그렇죠. 이게 이 나라가 참 저는 늘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 정치를 연구하게 된 제 계기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국을 생각할 때 자주 하는 나라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의 역사가 짧다. 음, 네, 근데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처럼 그 이렇게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그 무슨 족보가 긴 그런 스타일의 나라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민자의 국가니까. 우리가 그렇죠. 건국 250주년을 얘기하고 있으니. 근데 건국 250주년이에요. 그 건국이 자본주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역사이니까 그 네네. 200년 넘는 동안 수많은 실험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로서도 그렇고 자본주의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네. 과정에서 많은 그 제도와 정책을 만들었고 그래서 한국 네. 같은 경우도 미국을 그 뭐 어떻게 왜 미국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 수많은 실험이 아닐까. 지금도 그 맞아요. 맞아요. 실험이 예,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예, 아무튼 재밌는 게 많아요. 제가 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국에 가서 여름에 그 모 기업 그 연수원에서 인공지능 정책에 대해 발표해 준 적이 있는데 그 발표할 때 한 교수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미국의 그러면 상위법이 무엇이냐? 연방 차원에. 음. 없다. 인공지능에 대한 상위법은 아직도 없다. 아직도 없어요. 지금 그 미국 하원에서 뭐 준비하고 있긴 한데 없고 네. 다 주 네. 정부 차원에서 혹은 지방 네. 정부 차원에서 뭐 법안을 통과시켰대 뭐 가이드라인이 있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그냥 뭐 하나의 예시긴 하지만 몇 개의 그 어떤 뭐 이민이라든지 뭐 네. 일부의 영역을 제외하면 다 주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다 그 정부를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예,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맞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얘기했으니까 그 우리의 네네. 불평등의 영역에서 뭐 인종은 그 미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진짜 노예제부터 내려오는 250년이 넘는 아주 뿌리 깊은 불평등의 원인이고 네. 기술도 사실 미국이 이렇게 그 부강한 나라가 된 그 원인이지만 또 네. 이게 또 그 불평등의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고향인 북 교수님과 북 교수님의 마음의 고향, 저의 고향인 그 캘리포니아를 생각해 보면 캘리포니아가 생겨난 이유도 사실은 기술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네. 골드러시라고 하는 게 그냥 금을 캐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네. 기술이 그렇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네네. 가끔씩 잘 모르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의 최초의,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아니고 캘리포니아의 최초의 테크러시는 음. 마이닝 테크다. 그러니까 광산 기술. 그리고 사실 네네네. 미국 공대 근원도 광산이에요, 광업. 맞아요. 광업 맞아요. 관련된 기술, 마이닝.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시대의 그런 그 테크 러쉬는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이 지역 간, 집단 간 그 개인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치적 변수 작용할지, 여기에 음. 대한 국 교수님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할 거리가 많긴 한데, 저도 좀 이렇게 딱 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제 좀 주변에서 보는 거를 좀 보고, 이해한 바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같은 교수들끼리도 인공지능의 활용의 차이가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차이가 음, 나거든요. 빨리 어답트해서 최대한 많이 뽑아내고, 그 최대한 생산성을 늘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전혀 아예 안 하겠다고 한 사람들까지 이미 지금 같은 교수들 비슷한 기술적 백그라운드, 비슷한 트레이닝 백그라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크거든요. 음,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같은 직종 내에서도 일어나면은 직종 간엔 더 큰 차이가 날 것이고 또 하나 음, 재밌는 점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인공지능을 쓴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매니저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음, 모든 사람들이 매니저 성향을 가지고 있진 않고 그리고 음, 화이트 칼라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그러니까 매니저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아닌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매니저적 성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뒤처지기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봐서 그렇게만 보자면 이미 이 개인 성향의 차이도 큰데 좀 이제 인프라를 따져서 더 보자면은 인터넷 브로드밴드,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 음, 연결이 안 된 지역과 된 지역 간의 또 지역 간 차이도 커질 테고
게다가 요새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걸린 문제가 지금 미국에선 가장 핫한 정치적 탑픽이고, 저희 지금 지역구도 지금 그 가장 진보적인 후보가 데이터 센터 반대를 내걸고 지금 막 한참 앞으로 나서는 네네. 중인데, 이런 데이터 센터 문제까지 따지고 보면은 그 굉장히 이러한 그 불평등을 폭발시킬 수 있는 요소는 여기저기 너무 많다. 많은데, 더 골치 아픈 문제는 제가 이제 딱 하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미국 대중들의 그 AI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다. 맞아요. 그, 맞아요. 예, 지금 예. 제가 비견되는 지금 조직들이 기억나지 않는데, 미국의 뭐 의회, 뭐 이런 데들 진짜 음. 가장 신뢰가 낮은 제도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AI가 미국 의회보다도 좀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 그 미국 퓨 대중들한테서. 리서치가 예전 그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낸 걸 보니까 그 그렇죠. 비교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도 미국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 신뢰 혹은 어떻게 보면 그 뭔가 기대하는 정도가 비교할 수 있는 국가들 중에 가장 낮고 가장 높은 그렇죠.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인가요? 한국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 그렇지? 저 답은 모르겠는데. 음, 네. 한국은 왠지 이게 얼리 어답터의 나라의 그런 느낌이 또 네네네. 있어서. 인프라가 또 많이 보급돼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런저런 뭐라 해야 되지? 갈등이 피어날 이게 씨앗들은 다 뿌려졌는데, 음, 어, 결국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갈등의 축은 이 빅테크가 이런 사회를 흔들 수 있는 기술을 음,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님비 감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자신들의 그 지역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까지 건립한다는 이야기까지 오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이제 게다가 이제 빅테크는 이 그 기술을 통해서 많은 돈을 지금 이 계속 끌어오는 음, 중이라, 그런 이제 불평등이라는 문제까지 보고 저 갈등의 지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가장 거시적으로 지금 이제 당장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이 뭐가 되겠느냐 하면 빅테크 데이터 센터를 둘러싸고 미국 음, 대중들의 반발이 어떤 정치적 갈등을 폭발할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느냐. 음,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음, 기술을 적극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일부 개인, 트레인된 개인들이랑 그리고 빅테크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패자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불평등의 갈등도 음, 커지겠지만 또 정치적 갈등도 거기서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어려운 점은 이게 어떤 민주공화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양당이 음. 다 공유하는 지금 이제 네네.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 정치는 이제 내셔널 레벨에서 양당이 입장을 음, 달리해야 크게 폭발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은 상황이라 좀 더 음.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폭발 그렇지만 안 하면 좋은 거죠. 안 하면 좋은 거죠. 안 이제 하면 좀 그만 폭발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서. 지난 80년 맞습니다. 이후에 그 의회가 약간 그 기능 정지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일을 못하니까 그 뭔가 법원과 그 대통령 쪽으로 너무 행정부 쪽으로 그렇죠. 너무 많은 권한이 넘어간 그 이슈가 네네. 실제 지난 몇십 년간 미국 정치의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의회가 사실 정부의 첫 번째 그러니까 정부가 3권이 있다고 했을 때 입법이 사실은 첫 번째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을 그렇죠.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행정부가 만들어지고 또 그 네네. 기능을 그 약간 잘 조율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네네. 이 법부가 약간 마비된 상태여서 이게 그게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네, 때는 그렇죠. 네네네 네네. 아무튼 그런 것 같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는 지점을 그 제가 그 몇 주 전인가 그때 그 미국 의회에 가서 뭐 발표한 적이 있고 그래서 뭐 그 네네. 기회에 있던 보좌관들도 만나고 뭐 싱크탱크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해서 들어보면 그 미국 정부에서 특히 연방 쪽을 생각하는 그 그 인공지능 관련 규제 프레임은 어떤 그 레퍼런스 포인트는 소셜 미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인공지능 인터넷은 내버려 뒀고 뭐 그건 나쁘지 않은데 소셜 미디어를 내버려 뒀더니 이게 좀 약간 이게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다. 그 네네네. 뭐 그 청소년에 대한 그 악영향부터 해가지고 그 뭐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음, 음, 가짜뉴스 음, 이럴 수도 음. 있고
이게 문제가 크니까 인공지능은 좀 초기에 우리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가장 쉽게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뭔가 청소년, 유소년에 관련된 규제가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미국 프라이버시 관련된 법이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두 그렇죠. 부분에선 강하잖아요. 그 어떤 그 건강, 의료, 보건 이쪽 관련된 그 정보하고 그 다음에 네. 아이들 관련된 정보. 그래서 저도 음, 그쪽으로 파고들지 않은데 음,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 이 규제 관련된 가장 그 핫한 토픽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그러니까요. 센터는 사실 연방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예요. 데이터 그러니까요. 센터를 모든 곳에 짓는 것도 아니고 특정 카운티, 무슨 특정 주 이런 데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대가 조직되기 위해서는 네, 반대가 컨센트레이트,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든 아니면 뭐 어떠한 네, 거점을 통해서 모아져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건 딱 눈에 보이고 주변에 음,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게 반대가 딱 눈에 전기세가 보이죠. 올라가고, 그렇죠. 전기세가 올라가고. 그렇죠. 전기세 올라가고 물 나빠지고 예, 뭐 예, 시끄럽고 이러니까 예, 바로 예,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이제 이 유소년 그러니까 그 유년과 소년들의 이 문제는 전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음, 그러니까 아직도 이 그 빅텍이 갖고 있는 정보랑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음, 그게 주정부든 연방정부든 간에 음. 그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정보 역량에 대한 문제. 네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최근에 그 집단 총기 난사 사건들과 AI에 음, 대해서 그 관련된 그 특집을 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빅텍에서는 과거에 이제 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유로 음, 이 경찰 당국에다가 그런 그 이 총기 난사 가능성 있는 사람들 알려주지 않았다가 음, 어떠한 경우에는 괜찮았지만 캐나다 지금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어딘가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그 총기 난사가 크게 일어나서 음, 그 크게 사건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 AI에서 내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얘기하다가 얘기하지 말자. 그 정부 당국에 얘기하지 말자라고 했다가 결국엔 큰 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음, 이거 대표적으로 이게 정보의 비대칭인데 이러한 음, 정보를 그 정부 당국에서 알고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차이를, 그러니까 그 음, 간극을 조정할 수 있을지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문제고 음. 그에 비해서 이 데이터 센터 문제는 테크닉이라기보다 굉장히 패션, 이 사람들의 막 이 이거 불만과 간단해요. 이거 분노. 지을까 말 것인가. 눈에 맞아요. 보이잖아요. 맞아요. 문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맞아요. 다른 맞아요. 그 무슨 지적재산권 걸려있는, 음, 인공지능이 다 그 데이터를 긁어오고 데이터가 지재권에 다 걸려있는 것이고, 네네. 지재권이 뭐야? 지재권도 사실 헌법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에게 지재산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원칙도 많지만 예의 조항도 많고, 여러 가지 도메인도 이해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근데 그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미국이란 나라가 그 250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인구도 엄청나게 커졌고요. 네네네. 인구도 엄청나게 커졌고 산업도 엄청나게 복잡해졌고 네네네. 그다음에 주 숫자도 늘었죠. 13개 주에 시작해서 지금은 50개 주가 있고 주 네네. 외에도 영토가 있습니다. 그렇죠. 테러토리라고 맞아요. 부르는 뭐 네. 프레토리코 넣어야 돼, 괌이 넣어야 돼. 사실 음, 뭐 영토는 주가 아니니까 그 권한이 많이 제한이 되죠. 어쨌든 미국 네네네. 약간 속국 같은 느낌 사실상.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곳들이 있고, 아무튼 그렇지만 그 오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이상과 현실을 조율해 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가능성과 동시에 많은 한계를 보였다. 네, 근데 그렇죠. 저는 그래도 여전히 애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저, 앞으로가 긍정적일지는 뭐 그건 다 물음표라고 모두가 대부분 물음표라고 생각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약간 요 팟캐스트의 가장 큰 문제의식을 돌아와서 커리어랑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음, 기본적으로 약간 사회과학자로서 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토픽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
약간의 그 병이 왜 생겼고,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병을 고치는데 기여할 수 있고를 음, 생각하게 하면서 이제 애정을 쌓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 그렇죠. 그 네. 과거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병에 관심을 가져서 애정과 관심을 가졌던 거고,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그 병은 훨씬 더 뿌리 깊은 250년 깊은 병이고, 음, 그러면서 아까 전 말씀드린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 재건도 말씀하셨지만 또 재건이 실패했고, 아까 잠깐 언급하신 대로 실패했고, 음, 또 그 시민권 이법 제정 이후로 어느 정도 제2의 재건을 했지만 지금 또 그 재건을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 음, 간에 또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영어 표현으로 패스네이팅한 정말 보고 음, 있으면은 아 정말 신기하고 음, 이 관심이 가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의 점을 전 이제 미국이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결국에는 이제 인종 문제랑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원인데 음, 마치 이제 둘이 전혀 관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때로는 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인종의 문제를 엘리트들이 가져와서 싸우기도 하고 음, 또 때로는 그거를 역으로 완전 둘을 분리시킴으로써 또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고 그런 음, 이런 그 독특한 지점이 미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흥미로운 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그 미국 정치 연구하시는 하상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서강대. 페이스북에 네네 서강대 네. 하상원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그런 말씀을 남기시긴 했는데 미국 사회 그 인종 이 어떻게 이 오퍼레이트 하는지 이해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 그 차이가 음, 굉장히 크고 그걸 아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즐거움이 굉장히 음,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저도 이제 어느 순간 그 넘어서면서 미국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더 깊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을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병을 보면서 제가 깊어진 이해 과정이 그런 게 있지 않은가. 특히 이제 음, 그 인종이 그 미국의 역사에 어떻게 엮여서 이제 이 제도를 만들고 그 현재 그 병폐를 만들었는가를 이해하는 게 참 재밌는 게 많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거리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그 세이머 마틴 립셋이라고 그 정치학자이자 사회학자였고 미국 정치학회장과 사회학회장을 여기만 그렇죠. 동시에 그 둘 다 여기만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네네.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중에 한 국가만을 이해하는 사람은 어느 국가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네네네. 있는데 미국이라는 네. 나라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한 지역만 미국의 한 지역만 이해하는 사람은 저는 아무 지역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네. 남부에 네. 살아봤다, 뭐 서부에 음, 살아봤다, 음, 뭐 음. 동부에 살아봤다. 근데 거기서도 또 뭐 살아본 곳이 도시 지역만이다. 아니면 네네네. 돌아다녔던 곳이 뭐 유명 관광지만이다, 뭐 대도시만이다. 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미국 사회는 굉장히 좁지 않을까. 여기는 정말 전 큰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사실 뭐 서울이든 뭐 지방에 가든 먹는 게 비슷해요. 언어만 맞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먹는 것도 비슷하고 네.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네.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 맞아요. 주 그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다른 나라에 왔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 심지어 아시잖아요. 그 뭐야, 운전면허증을 비롯해서 다 바꿔야 돼요. 맞아요. 줄 넘어가는 순간. 근데 이 운전면허증을 바꿀 때 요구하는 서류도 같지 않습니다. 서류도 같지 그렇죠. 않아요. 예, 서류도 다르고, 예, 그, 예, 예. 썬팅을 얼마큼 짙게 하냐, 아니냐, 그런 거 가지고도 보고, 네네네네. 참, 아, 바뀌는 게 그러면서 엄청 많죠. 바뀌는 게 애들 많고, 방학 시기도 달라요. 언제 방학 시작하고 끝나냐. 그것도 다르고, 다른 게 정말 많죠. 아까 전에 이제 그 8만 개 미국 그 정부 말씀하셨지만, 사실 또 그 미국의 교육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제가 사는 데 이스트 랜싱어 바로 옆에 이제 랜싱과 오크메스가 있는데, 요 교육구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 학교 커리큘럼도 완전 달라요. 바로 옆 음, 동네인데도. 그렇죠. 그럴 그리고 수 있어요. 방학하는 시간도 다르고, 심지어 바로 옆 음, 동네인데도. 음.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참, 이, 아이를 키워봤을 때 또 그런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게 되고, 아, 그렇죠. 사람들이 예, 예. 그런, 음, 더더욱 그런 작은 차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음,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다양한 정부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음, 그 다양한 정부 간의 실험이 다 다르고 사는 음. 사람들이 다르고 그런 불평등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네, 수밖에 그래도 없는. 좀 약간 앞티미스틱한 그 희망적인 걸로 끝을 내자면 네, 저는 네, 그 뭔가 그 미국에 많은 정보가 있다는 점을 꼭 나쁘게만은 보진 않아요. 네, 예전에 저도요. 브랜다이스 대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주주의에 위한 시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는 있다. 아닌 경우도 많지만 제 네, 네, 친구인 그 제이크 그론바크라고 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가 안 된다는 거를 잘 보여준 책이 있는데 근데 저는 반대쪽에서 되는 걸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뭐 음, 시장, 장관 만나지 않으면 못할 일이 되게 많은데 음, 미국은 그냥 그 어떤 카운티 정부의 무슨 특정 부서의 직원만 돼도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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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예산도 있고 네, 자기가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네, 그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같이 뭐 연구자들이든 뭐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단체들 뭐 재단이든 같이 엮어가지고 할 수 있는 네,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예, 전 그런 그 점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점에서 그 또 긍정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 오바마가 했던 그 Affordable Care Act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바마 ACA. 케어도 예, 예. 네네 결국에는 이 매사추세츠에서 시도했던 거를 그렇죠. 이제 전국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한 주에서 했었던 실험이 전국화할 수 있었듯이 이제 네, 그런 다양한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또 약간 희망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장점인 건 맞고 네, 네. 뭐 집단적인 그 러닝 바이 두잉 하면서 배우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실험이죠. 사실 맞아. 그게 그렇습니다. 실험의 정의죠. 여기는 뭔가 네. 이렇게 위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아 네. 위에서 그 똑똑하신 분들이 쫙 내려서 뭔가 하겠다는 거를 해봤는데 안 됐던 경우도 되게 많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바닥에서 해보면서 파악을 해보자.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게 저는 제 학부에서 한참 책을 읽을 때 하이에크 막 이런 글들을 읽으면 네네네네네. 정말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게 네, 진짜 그럴까? 뭐 그랬는데 미국 사회를 보면은 네. 진짜 하이에크가 말하는 이상이 뭔지.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가격으로 이렇게 그래서 정보가 수렴이 되고 그렇죠. 나머지 그 노는 이게 좀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아, 의도적으로 정부가 이걸 해낼 수도 있구나. 그렇죠. 이거 그렇죠.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네. 우리가 또 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네네.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 국 초대해 주셔서 교수님과의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